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이 적법했는지 따지는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같은 곳에서 열린 내란죄 재판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며 불출석하더니 오늘은 심사 1시간 20분 전에 도착해 있다가 직접 30분 동안이나 자신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날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도 친윤, 찐윤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동시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오늘 동시에 통일교 본부와 총재 궁전까지 덮쳤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 김건희 특검이 이곳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100여 명의 신도들이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굵은 빗줄기에도 한학자 총재를 상징하는 홀리마덜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노래를 부릅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오열하기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7시쯤 통일교 천원궁과 천정궁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한학자 총재를 지키자며 야외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한 총재가 알선수재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YTN 인수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가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씨에게 선물을 건네며 청탁한 점을 인정하면서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종교 지도자가 선교 중심 국가와 거점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 무마 의혹엔 윤 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압수수색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산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며 은밀히 숨겨져 있던 공간을 포착했는데 그곳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원화뿐 아니라 달러에 엔화까지 쏟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정문을 넘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은 교단의 본산인 천원궁을 지나 곧바로 천정궁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천정궁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총재의 내실을 수색하던 특검, 해당 층 곳곳에서 은밀히 숨겨진 공간을 포착한 거로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현금 다발, 원화뿐 아니라 달러와 엔화도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금속이 보관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과 기금속은 압수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통일교로 들어오는 헌금 관련 회계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매년 국내에서 걷는 헌금은 200억 원대고 일본에선 3,300억 원대로 파악됩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용산에 있는 통일교 본부. 특검은 이곳 세계본부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세계본부는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윤모 씨가 당시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특검은 이 선물을 산 돈의 출처가 교단이라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통일교 재단도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 관련 기업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검은 통일교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특검은 알려진 선물 외에 윤석열 정부 관계자 등에게 통일교 자금 등이 추가로 흘러갔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는 통일교 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준비한 정황도 취재했습니다. 통일교 핵심 간부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몇 년이나 검사하겠느냐, 반드시 보복하자 이런 말까지 하며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주요 건물에 경찰 기동대가 진입한 직후인 오늘 아침 7시 3분,
모든 수련생은 지금 바로 천원궁에 올라오라는 공지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전해집니다. 통일교 부지안 수련원에 있는 신도 600여 명이 모인 단체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이청우 씨는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3일 교인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전체 조회에서 이 씨는 만일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JTBC 등이 촬영할 텐데 그 모습을 보느니 차로 밀어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으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다들 길에 들어누우라며 잡혀가서 고문이라도 당하겠냐, 문제가 되면 내가 시켰다고 하라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3일 뒤 열린 조회에서는 수사팀이라고 해서 앞으로 몇 년이나 검사할 것 같냐,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수사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통일교에 대한 영장이 2번 기각됐다며 자신이 압수수색을 막아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씨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실제로 경비를 강화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문에서 경비 근무를 세우는가 하면 가평에 젊은 신도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가평에는 수련생 최대 800여 명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매년 열리는 여름 수련이지만 올해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교 내부에선 이들을 압수수색 대비조로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 역시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기동대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특검은 통일교와 동시에 친윤, 권성동 의원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다리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앞. 보좌관과 특검팀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그 위법입니다. 특검은 이곳뿐 아니라 강릉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재단이 주최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참석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에게 건넸고 YTN 인수 등 통일교의 민원 또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특검은 건진법사와 윤 전 세계본부장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이들이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던 겁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윤 전 세계본부장이 나눈 문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변함없이 권이라 답했습니다. 권은 권성동 의원을 의미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권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고 당대표엔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특검 수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해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국토부 직원들에게 특검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했다며 수사 방해죄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어제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직무수행 방해로 판단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와 같은 조직적인 행위가 특검의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특검 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이었던 김모 씨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장 등 윗선이 관련됐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선상에 오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국토부의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하고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이달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과 회동한 게 확인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장현재입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여기에 이철규 의원도 포함된 겁니다.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살피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임 전 사단장과 그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법무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개신교계 원로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만났던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 해군 출신 고모 목사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의 군종실장이던 백모 목사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임 전 사단장 부부가 백 목사 혹은 고 목사 등을 거쳐 김장환, 이영훈 목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의원과 고 변호사가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모인 단톡방 멋쟁 해병을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는 다른 줄기입니다. 고 변호사와 백 목사는 어제 JTBC와 통화에서 로비 관여 의혹을 부인했고 이철규 의원도 반발했습니다. 내가 참고인 별만 한 것도 없는데 통화 기록 한 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과 통화한 내역 등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라고 불리는 친윤 의원들이 잇따라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까지 압수수색당한 국민의 의원들이 일단 4명인 거죠? 예,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으로 윤상현 의원을, 건진법사 사건으론 오늘 권성동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앞서 임종득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사건으로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의원은 서면이나 전화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수사나 조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친윤 내지는 찐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는 점인데요. 예, 특검의 특성상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친윤인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올게 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은 탄핵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탄핵안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임종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고 한 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어떻게 달리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국민의힘 의원, 친윤계 의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 계엄 해제를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던 때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꿨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곧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하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선 특검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법원도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강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내일이면 최상병이 순직한 지 딱 2년이 됩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에 함께 투입됐던 동료들은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날 자신이 받은 불합리한 지시들을 되뇌인다고 말합니다. 최근엔 특검에 나가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도 있는데 김민관 기자가 생존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날도 그렇고 그냥 모든 작전 다 같이 했고 잠도 같이 자고 그냥 내내 작전 기간 내내 같이 다녔어요. 최상병을 포함한 해병대 장병들은 어떤 임무를 맡을지도 모른 채 수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출발할 때 뭐하러 가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명조끼나 그런 걸 챙기질 않았던 거죠. 사단장이 화가 났다.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정성껏 탐색해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는 매일 전파됐습니다. 중대장이 또는 대대장이 뭐 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겠어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한데. JTBC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남은 기록들입니다.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그날의 기억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 일에 대해 제일 잘하는 게 현장에 있었던 저희잖아요. 제가 이제 까먹으면 진짜 아무도 이거 모르게 되니까 계속 좀 되는. 또 다른 생존 장병은 최상병 순직일이 다가오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원인 불명의 열이 나고 식은땀 흘리고 밥을 못 먹고 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수액 맞고 이러면서 좀 안정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입대했지만 이제 군 생활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자기가 해병이라고 말을 안 해요. 순직 해병 특검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생존 장병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오를 힘이 없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은 1시간 20분 일찍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태형 기자, 구속적부심 신문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신문은 오후 4시 15분쯤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잠깐의 휴식 시간을 빼고 총 4시간 50분간 진행된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준비한 140장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반대로 오후엔 특검팀이 100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30분간 직접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계단오를 힘없다고 어제는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30분간 직접 변론을 펼치고 1시간 2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던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2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심사가 열리는 시간보다 무려 1시간 20분이나 일찍 법원에 도착한 건데요.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을 땐 오전 9시인 출석 시간을 1시간이나 늦춰달라며 시간 다툼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계단 오를 힘도 없다며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당장 석방 문제가 걸려있는 오늘 심사엔 직접 출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간 수치 등이 담긴 피검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살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엔 법원에서 구속을 취소해줬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또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되죠?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 온갖 법기술을 써서 풀려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특검의 수사권 문제가 없는 데다 구속기한도 충분히 남았기 때문인데요. 재구속된 뒤 특검의 소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날도 더운데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 뒤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란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일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틀 뒤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방은 좁아지고 날은 더워졌다며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운동을 제한한 적이 없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제공했다며 곧바로 반박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엔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이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재구속 당일 20여 건에 불과했지만 김 변호사 언급 이후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이 폭염 속 냉방장치도 없는 좁은 방에 수용하는 건 인권 침해라거나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을 개선하라는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헌재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옳은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내란 장성들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을 땐 조사관을 급파하고 속전속결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수면 부분을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을 갖다가 언론에 노출될 때 수갑을 채운 상태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인권위가 이번에도 인권 보호를 빙자해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건 아닌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들을 조사과로 모두 송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적인 폭우 소식 또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현재까지 5명이 숨졌고 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충청 지역은 오늘 빗줄기가 주춤해지면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충남 예산에 있는 효고천 제방입니다. 이 카메라로 좀 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동그랗게 깎인 듯한 모습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약 100m 정도 구간이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이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주변 마을을 덮친 건데요. 주변 3개 마을 주민들이 둑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 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농경지는 아직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충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 물에 잠겼던 마을과 집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저희가 한 마을에서 대피했다가 돌아온 90대 주민을 만났는데 평생 살아온 집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고 한숨만 쉬며 돌아갔습니다. 한 70대 노부부가 살던 집에서는요, 이 다른 가족들이 이 세간살이를 정리하러 왔는데 이 수도가 끊기자 근처에 있던 하천에서 흙탕물을 길어다가 닦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종자가 나왔던 광주 신안교 부근에서도 상가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젖은 가구들을 다 밖으로 꺼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토사를 쓸어내느라 바빴습니다. 지금도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아직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도 문제인데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 세종시 다정교 아래에 있는 천변에서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40대 보행자를 확인하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북구에서도 혼자 살던 70대가 실종됐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 광주 북구 신안교에서도 한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현재 다른 단서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실종자로 보고 수색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이 침수 피해도 큰 상황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침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현재 몇 채가 침수가 됐는지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2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고 대피한 2,500여 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18,000개 크기의 농경지가 잠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산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렇게 앞서 보셨지만 이번 폭우로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충남 지역입니다. 삶의 터전은 난장판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 24시간 동안의 상황을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와 논밭의 구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취재진은 흙탕물로 뒤덮인 현장을 뚫고 마을 깊이 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예산의 한 축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성인 여성 무릎 높이까지 찬 상태인데요. 소들이 대피할 곳이 없어서 일단은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공사 중이던 둑과 다리가 오히려 이번 폭우에 무너져 내려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긴 겁니다. 한 주민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호우 분명히 온다고 하는데 조치도 없고 네. 담당자 한 명도 없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비 오는데. 비슷한 시각 역시 물에 잠겼던 충남 당진의 한 주택. 살림살이가 진흙탕이 된 바닥에 뒤엉켜 있고 벽에는 물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알 수 있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오래됐지만 지금 옛날 그 집을 남기고 싶어서 지금 고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3대가 살고 있던 집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 대피소에서 그저 비가 그치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을의 주민들이 모인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르신 10명 정도가 오늘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데 저녁 9시가 넘었지만 아무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잠이 오고 있어. 불어났다 앉았다는 거지. 그치? 잠이 오지게 와. 우리 강아지 많은 거 하나 두고 왔는데 그것도 죽었을까? 나올 때 핸드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가지고 챙기고 온 것도 없어요. 고3 수험생은 수능을 4개월 앞두고 모든 걸 새로 사야 합니다. 집이 잠겨서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문제집이랑 공부할 거 다 두고 나왔거든요. 쉽게 잠들기 어려운 대피소의 밤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주민들은 물이 빠지자마자 이렇게 나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빠진 현장은 이렇게 진흙탕으로 변했다 보니 언제 복구가 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벽 4시부터 기계가 아닌 삽으로 진흙을 퍼냅니다. 다른 축사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살려보려는 듯 내내 핥고만 있는 어미소.
한 달 축사 전체가 물에 잠겨 기르던 소 200마리 중 150마리가 죽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50마리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농장주는 괜스레 자신을 탓해봅니다. 내가 소를 키운 거 자체가 잘못인 것 같고. 소 사체와 진흙을 일단 치우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지만 역부족인 상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뭐 얘기는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연락도 없고 아직도 피해 조사 중이기만 하시다고 하고 뭐 지금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와서 해도 턱없이 모자르니까. 머지않아 다시 찾아올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물에 빠져 죽은 소들이 보입니다. 한 어미소는 자신의 자식을 떠나지 못하는 듯 이 죽은 송아지 곁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기에는 사람도 동물도 재산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1차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는 와중에 시민들이 나서서 이웃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북 청도에선 6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리는 일이 있었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고등학교 교사들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경북 청도엔 시간당 4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잠기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2명은 하굣길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둘러보기 위해 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 소하천 물이 순식간에 도로 바로 아래까지 불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물살이 워낙 거세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보였다가 물 안에 푹 들어갔다가 보였다가 푹 들어갔다 이게 반복되면서 차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뛰어갔죠. 아무리 달려도 떠내려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천 건너에 남성이 바위를 붙잡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빨리 건너가서 구해서 빨리 건너가서. 다행히 그분이 여기를 붙잡고 계셨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달려와서 이분을 붙잡아 끌어올렸죠. 구조된 60대 남성은 작업을 하다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100m가량을 떠내려갔습니다. 기진맥진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된 곳에서 10m만 내려가면 소하천과 본류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도 매우 빠른 곳인데 조금만 더 떠내려갔으면 매우 위험할 뻔한 상황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겁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사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 아래 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리 건너에 사람이 고립됐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해 밧줄을 연결했고 고립 1시간 20분 만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400mm 넘게 비가 온 광주에서만 시민 145명이 구조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도 요란했습니다. 전국에 벼락이 친 횟수가 2만 번이 넘는데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기상 관측 장비가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공다솜 기자입니다. 까만 하늘이 조명이라도 켠 듯 갑자기 번쩍거립니다. 서울 잠실 롯데타워 근처에도 밤새 번개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이번 폭우 기간 전국에선 2만 3천 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500mm 넘는 비가 쏟아진 서산에만 하루 새 2,570회의 낙뢰가 쳤습니다. 지난해 1년 내내 서산에 내린 낙뢰가 1,100회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2년치의 낙뢰가 하룻밤새 퍼부은 겁니다. 비구름대가 멈춰있던 광주시에도 760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쏟아진 낙뢰의 배가 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낙뢰를 많이 동반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일단 높게 발달을 했고요. 구름 안에 전기가 크게 쌓이면서 낙뢰가 많이 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구름대가 정체를 하게 되면서 한 곳에서 1년에 칠 것들이 대부분 치는. 이 때문에 서산의 기상관측 장비가 고장났고 충북 진천과 충주에선 공장 5개 탱크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낙뢰로 인해 정전이 된 학교와 마을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뢰는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골프채나 낚싯대, 농기구 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키 큰 나무가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지대로 내려가야 되고 건물 안이나 자동차 안 이런 쪽으로 빨리 대피해야 되고 특히 번개불빛이 보인 후 30초 내에 천둥이 울리면 가까이에 낙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렇게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수준으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내일까지 폭우가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충청과 남부 지역에 또다시 최대 20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앞으로의 폭우 상황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에서 20km 폭의 좁은 비구름띠가 정체하면서 물폭탄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은 519mm의 비를 뿌렸습니다. 서산의 연평균 강수량은 1253mm.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약 40%가 이틀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전남 나주, 광주에 내린 비도 400mm를 훌쩍 넘겼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한호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강해지는 시점은 이렇게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한 강수가 내릴 때는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가량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에선 최대 200mm, 부산, 울산, 경남은 최대 300mm, 광주와 전남에선 많게는 400mm 넘게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띠 모양의 정체전선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곳에선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부터, 충청권은 모레 새벽부터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겠습니다. 대신 일요일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는 33도, 대전과 대구는 34도로 올라 가마솥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유독가스를 내뿜는 마감재 탓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아파트 전체를 뒤덮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날이 밝자 드러난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외벽은 이렇게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아래쪽 주차장을 보면 완전히 불타서 하얗게 변해버린 차량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안쪽에선 화재 감식이 진행 중인데 천장 쪽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누전에 의한 화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천장 안쪽에서 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특성이 어느 정도 돼서 떨어졌다면 상층으로의 확대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었겠다.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가 공기가 유입되는 아궁이 역할을, 주차된 차량들은 불이 옮겨 붙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삽시간에 불을 키웠습니다. 불이 저 안쪽에 1층 저 안쪽에서 나가지고 그걸 보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사이에 1층 전체에 불길이 다 퍼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화재로 숨진 3명은 모두 1층이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관으로 대피하려다 불길과 연기에 가로막힌 걸로 보입니다. 1층에서 불이 나면 대피로가 막히는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엔 화재 확산을 막을 스프링클러도 방화문도 없었습니다. 천장 마감재는 플라스틱 소재인 아이소핑크였습니다. 불이 붙으면 엄청난 유독가스를 내뿜어 201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는데 이 아파트는 2014년에 지어져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안으로 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안쪽으로 지금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그 폐인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광명시는 이재민들에게 안전주택 등 임시 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을 집행했는데 이후에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탓에 이걸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출 원금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이게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컸는데 JTBC 취재 결과 최대 80% 수준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간 떡볶이집을 운영해온 이모 씨는 코로나 시기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 집합금지 때문에 하루에 뭐 5시간 근무 뭐 이 정도밖에 못한 적도 많았고 버티려고 한 새벽 2, 3시까지 배달 대행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끝난 뒤에도 끝없는 내수 부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총 한 8천 정도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 받았던 것 같아요. 직원을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집이고 뭐고 전부 다 날려먹고 빈 껍데기 된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도 최근에 막 코로나 직전 1%에 한참 못 미치던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5년 새 1.67%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회생 불가 상태인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장기 대출 채권 탕감안을 추경에 포함한 데 이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원금도 최대 80% 감면해주는 안을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차주 가운데 상환 능력과 부채 규모 등을 따져 원금의 최대 80%와 연체 이자 등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낮다면 금리를 1% 낮춰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기간 집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천억 원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약 40%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성실히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예상됩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주택청약 뭐 이런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던 것까지 다 털어서 갚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재정 부담도 불가피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낼 수 있는데 결국은 공공기관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안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 빚 탕감도 시사한 만큼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수업 거부를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 대해 전국 의대들이 복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칙을 바꿔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구제하고 2학기부터 복귀시키겠다는 건데 이걸 놓고 특혜란 반발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듣지 않고 유급된 학생들은 모두 8,305명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은 이들에 대해 유급 처리는 하되 올해 2학기 복귀는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대부분 의대들은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1학기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은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학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방학기나 아니면은 계절학기 수업 등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이용해서 어찌되었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그런 감소 없이 이제 교육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드린 것이고요. 당장 학교 안팎에선 특별 대우란 논란이 나왔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그동안 학사 유연안은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앞으로 누가 정부와 학교를 믿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대학 총장도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가면 의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돌아온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적잖은 문제입니다. 연세대 의대 일부 보직 교수들은 1학기에 돌아온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원칙이 훼손된다고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조롱, 협박 등으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힘들 거라 호소합니다. 한 의과생은 의대생 단체와 미복귀자들이 공공연하게 불이익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급된 8천여 명의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사과하면서도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먼저 코로나 수혜주에 대한 투자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정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이 도저히 그건 용납하기 힘들다 해서 안 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일 때부터 배우자가 손소독제 원료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코로나 시기 땐 해당 주식을 초과 매입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사과는 했습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지와 근무지는 서울과 인천인데 농지는 강원도 평창인 탓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여당은 충분히 소명됐다며 정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의료 공백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끝나지만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두 사람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는데 주말 사이에 이들의 거취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촉발된 갑질 논란은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보좌질 갑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통체적 인사 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특히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을 앞뒀다는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표결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민주당은 다른 후보들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저희가 통보하겠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면서 주말 사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인사권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있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했던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은 인적쇄신 제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원 투표로 공천 부적격자를 정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당내 반발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인데 당 주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도 혁신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희숙 위원장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희숙 위원장이 그제 1호 인적청산 대상을 발표한 이후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대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불이라는 말로 지도부가 집단 경고까지 한 상황.
하지만 혁신위원회는 당원 주도의 인적 쇄신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 당규에 있지만 유명무실한 당원 소환제를 현실화하겠다고 했고 소환 대상은 당 소속인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구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현역 의원이 다음 공천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아예 다른 사람을 조기 공천하는 안까지 넣었습니다. 2차, 3차 인적 쇄신을 추후에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쇄신 요구에 대한 당내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발표된 이른바 윤희숙 혁신안은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경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혁신위에선 의총에서 혁신안들이 거부될 경우 사실상 활동 종료와 다름없다는 말로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호우에 대처하는 자세. 자, 지금 충청이나 호남 등의 폭우 피해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어제 오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행사로 우원식 의장 등과 만찬을 했는데 웃으면서 만찬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뭐 제헌절 공식 행사까지 문제를 삼느냐,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앞서서 그 보좌관회의 등을 통해서 호우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억지 비판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행보는 늘 주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여권 주변에선 이전 정부였죠. 윤석열 정부의 호우 대책 다시 네. 한번 소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와이 순방에 앞서서 호우 대비를 했는데 한 줄짜리라는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보시면 공문이 있는데요. 자,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 그리고 교육청까지 전파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자, 보시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가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뭐 예컨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거나 하천이나 산사태 등 피해 지역들, 취약 네. 지역들을 특별히 점검하라거나 공무원들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은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 초등학교 급훈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자, 이제 대통령으로서 지시하는 것도 귀찮은가? 대통령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집권 초였죠.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수도권에 이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네. 당시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퇴근을 해도 전화로 지시했고 상황을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비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서 비판을 더 키운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할 수 있는데 그런데 퇴근하면서 직접 자신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봤다고 하면 네. 퇴근할 게 아니라 집무실이나 또는 국가유기센터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특히 당시에 그 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그 사진을 이렇게 국정홍보용으로서 제작을 해서 마치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 이 사진은 며칠 후에 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자연재해를 잘 예방하고 위험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집권 초에 이런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 달 뒤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흰남노 태풍이 또 전국을 강타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보신 것처럼 포항에 물난리가 나왔을 때 해병대 장갑차가 투입이 돼서 인명구조했던 모습이 상당히 대표적이고요. 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지역에 내려가서 피해 현장을 둘러봤고요. 참고로 당시 보고하던 저 군인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고 다 아시겠지만 최상병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도 피해 현장에 가서 좀 더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바로 보겠습니다. 보리밥집이구나. 아이고 우리 신. 오셨습니까? 우리도 살려주세요. 네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보내고 아무것도 다 떨어보내고 이래가 있습니다. 이거 건져놓고 이래가. 네, 저 장면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10만 양병설. 자, 지금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자신을 품어야 다음 당대표가 된다. 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전당대회 개입 선언을 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또 윤 어게인 세력 10만 명이 같이 입당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내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10만 입당설에 대해서는 자, 호준석 혁신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전 씨가 활동하게 되면은 강제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 씨를 퇴출시키면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저 10만 명도 퇴출시킬 것이냐라면서 두둔하면서 지금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었죠. 어젯밤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한길 한 개인의 입당일 뿐 호들갑 떨 게 없다. 별 문제 호들갑이요?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자,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한길 씨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면서 좀 입장을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거꾸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멕시코산 토마토 가격이 껑충 뛰면서 토마토가 들어가는 피자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음식점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피자와 타코는 미국인들이 간편한 한 끼로 가장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한 조각 피자에 들어간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가 붙으면서 일상 속 한 끼에도 가격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1996년부터 유지해오던 멕시코산 토마토 무관세 협정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토마토 70%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만큼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토마토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79전에서 저희는 1불 99전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2불 49전까지도 올라갈지 않을까. 당장 토마토를 주 재료로 쓰는 식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자 한 조각이 $8, 우리 돈 11,000원까지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o how much am I going to sell a slice for? $8? No one's going to buy it. So as the price goes up, I'm taking the hit on it. All my neighbors are struggling. All my neighbors right here.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올라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o to me, it's extremely detrimental to the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Expecting the United States to be able to produce all the things that the world produces, and that is not realistic at all.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8월부터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민들이 받는 물가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큰데 가까운 중국은 반대로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계란을 올리면 금세 익어버리고 뜨거운 열기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보도블록 위에 날달걀을 올리니 곧바로 지글지글 익습니다. 펄쩍펄쩍 뛰던 생새우도 얼마 못 가 통구이로 변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며칠째 이어진 불볕더위가 도시 전체를 거대한 프라이팬으로 만든 겁니다.
我们的菜如何了吗？首先来看那个培根，是不是可以吃？ 최고 43도를 넘는 땡볕은 아파트 유리창마저 깨트렸습니다. 열을 받은 유리가 창틀보다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今天到底有多热？看玻璃都热爆了。今天温度43度。 일부 지역에선 전력 과부하로 전압기가 폭발하고 사흘 넘게 정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이 발표하는 숫자로는 불같은 더위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공유 자전거의 온도를 재보니까 70도가 넘는데요. 그만큼 실제로 느껴지는 더위는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기상지도엔 40도가 넘는 곳을 표시한 붉은 점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사람이 화상을 입는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湖北夷陵三峡73摄氏度，打破当地7月最高地温纪录。 한계를 넘어선 더위에 가축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돼지 이동 트럭에는 찬물을 뿌리고 양식장엔 얼음 덩어리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이어지면 2100년부터는 중국에서 매년 510만 명이 폭염으로 병원 신세를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제 인간과 가상 연애를 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AI를 진짜 연인이라고 착각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옵니다. 경찰이 말렸지만 그대로 달려들면서 결국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알렉스라는 이 남성은 AI 챗봇에 빠져 가상연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챗봇을 진짜 연인이라고 여기면서 떼어놓으려는 부모에게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I said, well, Claude AI is just an echo chamber for what you're thinking right now. And he punched me in the face. 챗봇이 그럴싸한 거짓말로 이용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A씨는 최근 챗GPT가 보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챗GPT 사용 패턴 분석 결과 개발사인 오픈AI의 핵심 인재로 추천됐던 겁니다. 이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한 게 단계별로 다 있어요. 우리가 이 판단을 했고 너는 채용할 사람이다. 다음 주까지 비행기 티켓이 갈 거고 가면은 이제 직원이 한 명 있을 거고.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AI 구동 방식인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AI는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발언을 내놓는데 여기에 무의미한 거짓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할 말을 추론해 아첨식으로 들려주는 챗봇의 경향성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AI는 늘 의지가 전혀 없고 나는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맞는 것 같아서 던졌는데 사람이 그 깡통 같은 단어의 의미를 넣기 시작해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벌써 AI에 대한 과의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인 일론 머스크는 AI는 5년 안에 인류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며 난관이 있더라도 AI가 진실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머리에 두른 둥근 고리, 아래를 한번 보니까 30kg 덤벨이 있습니다. 이걸 낑낑대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금세 얼굴이 빨개지죠? 어떤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 훈련을 하는 걸까요? 이혜원 기자가 이색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여름. 무거운 쇳덩이와 싸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2kg에서 7kg짜리 원판을 연결하고 고개를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다음엔 30kg짜리 덤벨을 고리에 걸었습니다. 6 올라가야 돼. 6, 7, 8, 9, 10. 외마디 비명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썰매로 얼음길을 가르며 곡선을 날렵하게 미끄러지던 선수들. 봅슬레이는 최고 시속 150km, 몸은 중력의 5배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데 여름엔 이런 훈련에 빠져듭니다. 얼음 위 강한 충격과 공기 저항을 견디기 위한 몸 만들기입니다. 코너 이렇게 빠져나올 때마다 목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시야가 잘 안 보여가지고 썰매가 만약 전복되면 이제 목이 잘 안 돌아가고 뭐 어깨도 가끔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여름은 버티는 힘, 그리고 나아갈 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제 스타트 구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0.1초, 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폭발적인 스타트가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육상 선수 출신입니다. 보통 키가 좀 크고 날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작고 덩치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스피드의 짜릿함 대신 처음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한 2번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썰매 타고 너무 무서워서 한 번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형님들이 훈련 들어와라 해가지고 봅슬레이 원윤종, 스켈레톤 윤성빈이 세상에 알려준 썰매의 매력.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달릴 차례입니다. 16살에 우연히 그때 소치 동계올림픽을 보고 지지난 시즌에 이제 프랑스 라플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이제 1등을 차지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멋있게 말해도 돼요? 너무 좋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최고의 순간을 그릴 거기 때문에 아직 최고의 순간은 없고요. JTBC 이혜원입니다.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을 포함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다시 굵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호우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내일 밤까지,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전남에는 4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퍼붓겠고요. 경남에도 3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도 최대 120mm가량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또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부산이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